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클랜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우파 극단주의자의 폭발 위협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대피했습니다. 백인 학생 위주의 학교에서 인종의 다양성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를 한 뒤에 나온 일입니다. 거의 40%의 미국 부모는 자녀의 학교에서의 안전을 염려합니다. 7명 가운데 1명의 어린이도 역시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범죄는 초당적이다. 오늘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기소 케이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을 보수색으로 재정비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5주일 만에 두 번째 말문이 막히자 공화당 내부에서도 은퇴의 압박이 나옵니다. 백악관은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면 분열되는 역풍을 맞을 것이라면서 전담반을 꾸렸습니다. 허리케인 이달리아는 플로리다를 빠져나가면서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돼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치고 지금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폭우를 내리게 합니다. 이달리아 피해는 예상보다는 적은 듯 추정되지만 자연재해 예보 시스템과 오래된 전력기관 산업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 정책에 맞서 단식 투쟁을 한다고 미국 언론도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먼저 맨 앞 섹션에서는 범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이 같은 사태에 대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즈에서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범죄에 대해서 도시와 시골, 공화당과 민주당 서로 많은 의견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의견들을 좀 데이터로 풀어본 기사까지를 맨 앞에 섹션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클랜드의 한 학교가 샤보, 저 처음에 이 챗볼트를 잘못 읽었었어요. T가 아니었는데 샤보라는 초등학교에서는 우파 극단주의자의 폭발 위협으로 학교와 교직원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왜 우파 극단주의자라고 표현을 하냐면 틱톡에선 아주 그 유명한 그런 그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화요일에 학교가 개학을 하는데 주말에 이제 플레이데이 이벤트라고 해서 이 학교에 학생들이 그다지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로 이제 백인 위주랍니다. 학교 측에서는 뭐 백인뿐만이 아니라 에이시안, 뭐 흑인, 또 뭐 다른 뭐 퍼시픽 아일랜더 가족들도 학교에 많이 오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 패밀리 파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전단지가 레딧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쫙 퍼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틱톡의 립스, LIBS 굉장히 그 유명한데 극단적인 그 메시지를 놓는 어카운트로 여기서 막 난리를 쳤습니다. 말 그대로. 그랬더니 학교에서 얘기하기를 학교에 이메일로도 막 위협이 오고 왜 백인 위주의 학교를 그렇게 에이시안들도 넣고 흑인들도 넣겠다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이메일뿐만이 아니라 전화로도 폭발한다고 위협을 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폭발물 전담반이 출동을 했고 뭐 폭발물을 감지하는 그 특수 훈련받은 개들도 쭉 출동을 했는데 폭발물 자체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이미 학생들과 교직원, 부모님들은 너무나 그 놀란 상태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인종에 관한 것은 개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에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연방수사국에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연방수사국 요원이 이제 학교 또 그 로컬 경찰과 함께 이 내용을 수사를 한답니다. 이런 일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인종전쟁 특히 이제 로스앤젤레스 인근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워낙에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뭐 크게 불편함 없이 가끔은 뭐 불편한 것을 느낄 때도 있지만 여기는 다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크게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미국의 각
지역에서 아마 이 방송을 다른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인종차별을 심하게 경험했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하고 그렇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요즘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초등학교였죠. 특히 이제 흑인 대학교의 위협은 말도 못하게 많고 도서관이라든가 이게 이제 다 또 어떤 책을 학생들이 봐야지 된다, 보지 않아야지 된다 하는 이슈들 때문에 그렇죠. 병원도 위협이 됩니다. 이건 이제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위협이 있고 데이비스의 도서관도 이번 주에 폭발 위협을 또 받았습니다. 세 번째나 폭발시키겠다는 위협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난해엔 병원 말도 못했고요. 심지어는 이제 보스턴 어린이병원도 지난 11월경에 세 번이나 폭발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학교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조금 위축된 마음으로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도 설명을 해야지 되겠죠. 초등학교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클랜드입니다. 그런데 거의 40%의 부모 38%입니다. 갤럽이 가장 보편적인 여론조사 기구잖아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아이의 그 안전을 염려하신답니다. 저는 38%보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자체에 따라서 답변이 나오지만 정말로 학교에 가서 뭐 이런 문제 인종차별이나 총기까지 요즘 겹쳐지잖아요. 총기나 인종차별이나를 걱정하지 않던 때도 항상 밖에 내보내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심하지 않잖아요. 잠잘 때도 잘 자라 뭐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신데 38%가 학교에 가도 우리 아이가 안전하지 않다 하고 걱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지난해에 텍사스의 그 유발디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숨졌던 그 사건 이후에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44%입니다. 지금 38%면 조금 줄어들긴 했죠. 그리고 학교의 총격 사건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1999년이었습니다. 컬럼바인 하이스쿨이잖아요. 하이스쿨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이후에 그때는 정말 학교에 아이 보내면 나 너무 걱정돼 하는 부모님들이 55%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44%에서 현재는 38%로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미국 역사적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안전한지를 굉장히 걱정을 한다? 신경이 쓰일 정도로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2006년도였습니다. 아미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또 샌디훅 초등학교가 2012년입니다. 이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것도 많은 그 극우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어피니언 리더들이 뭐 알렉스 존스 같은 사람이 그 다 배우들 심어놓은 거라고 아이들도 죽은 척하고 있었던 배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그런 의도들은 무엇이냐면은 이번에도 백인이 그 흑인들을 딱 겨냥해서 달러 제너럴에서 총격 사건이 있은 뒤에 여러 가지 음모론이 엄청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제가 음모론까지 보도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딱 발생을 하고 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요즘은 아시안들도 용의자가 많지만 대량 총격 사건의 범인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뭐 최근에도 많이 그렇죠. 백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마구 이제 루머 같은 것을 뽑아냅니다. 진보가 이거 이제 백인 우월주의를 나쁘게 보게 하기 위해서 꾸며낸 일이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플로리다주의 파클랜드 하이스쿨에서의 총격 사건이 2018년이었습니다. 그때보다도 사실은 38%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안전이 걱정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높은 겁니다. 이 38%가. 그리고 지역도 보세요. 파클랜드가 저쪽 플로리다주니까 동남부잖아요. 샌디훅 초등학교는 동북부입니다. 커네디컷주죠. 아미시는 또 펜실베니아죠. 지금은 오클랜드죠. 이런 식으로 어린이들도 7명 가운데 1명이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그럼 14%거든요. 역사적으로 평균보다 이게 훨씬 높은 겁니다. 대학은 리뷰하지도 않았습니다.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갤럽에서 8월 1일부터 23일까지 매년 조사를 합니다. 이때가 이제 백투스쿨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오늘은 좀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범죄 하면은
오늘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이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제 소제목이 자주 공화당이 집권하는 지역은 범죄율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는 지역의 범죄율이 높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은 범죄 일어나는 것을 안 참으니까 빨리 체포하니까. 이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도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한인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데이터를 가지고 장난을 치진 않습니다. 진보든 뭐 보수든 제대로 된 매체라면 그래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3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딱 꼬집어서 뉴욕을 얘기하면서 좌파가 범죄를 방치한다. 그러면 안 되지. 범죄자들이 거리에서 난폭하게 뛰어놀도록 허용하는 좌파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플로리다주의 인구가 많은 곳이 뉴욕시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범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론 디센티스도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허리케인이 지나갔어요.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쪽으로 가고 있을 때 약탈하면 발포한다. 이 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타임스는 범죄는 정당의 정책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많은 그 통계를 가지고 완벽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으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디산티스의 주인 플로리다가 두 군데 인구가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동북부의 잭슨빌하고 마이애미죠. 좀 남쪽에. 그런데 잭슨빌과 마이애미의 살인율은요. 뉴욕의 살인율보다 50%가 높습니다. 2021년도의 통계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잭슨빌과 마이애미 시장은 공화당입니다. 뉴욕시 시장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공화당이 집권하는 지역의 범죄율이 민주당 집권 지역보다 높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걸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범죄는 당을 가리지 않는다 하는 건데 블루 스테이트 도시가 사실 플로리다주의 많은 또 다른 레드 스테이트의 어떤 도시보다 범죄율이 나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보면은 이 범죄와 공화당, 범죄와 민주당으로 연관짓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파적인 문제를 이런 얘기를 왜 말하냐면 공화당이 틀렸다, 민주당이 틀렸다 말하려는 게 아니라 범죄의 문제를 당파적으로 보면은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지역적인 차이입니다. 공화당 주장은 패턴이 있는데 이제 민주당이 뭐 시장이나 이런 로컬을 꽉 잡고 있는 곳이 범죄율이 많다는 건데 대도시가 일반적으로 범죄율이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꼭 정책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책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대도시 하면은 인구의 밀집도가 높은 곳입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시골 드문드문 사는 그것보다 여러 범죄율이 높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대도시는 대부분이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이 공화당의 정책보다 훨씬 진보적이기 때문에 진보적인 사람들이 대도시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분명한 게 살인율이기 때문에 뉴욕타임스는 계속 살인율을 가지고 갑니다. 살인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민주당이 집권하는 지역이다. 그게 전체 스토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미국 대도시 20군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16군데가 대도시니까 민주당이 시장이고 3군데가 대도시, 공화당이 시장입니다. 그럼 2군데 나왔네요. 잭슨빌하고 마이애미. 그리고 또 잭슨빌하고 마이애미가 아니라 마이애미보다 더 인구가 많은 곳이 텍사스의 그 폴트월스 그리고 오클라호마의 오클라호마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뭐 16군데는 잘 알려진 그런 대도시고요. 이럴 때 보면은 민주당이 시장인 16군데 대도시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은 12.3명. 공화당이 시장인 잭슨빌, 포트월스, 오클라호마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11.4명. 민주당보다 조금 작기는 해요. 낮긴 해요. 한 명도 차이 안 나네요. 0.9명입니까?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차이는 작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또 설명을 합니다.
공화당의 이 세 개 도시요. 잭슨빌, 포트월스, 오클라호마는 그 살인율에 있어서 한 중간 정도, 대도시 20군데 가운데서 중간 정도가 되고, 그런데 어떤 블루 민주당 도시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살인율 어떨 것 같습니까? 플로리다주의 잭슨빌, 마이애미가 뉴욕보다 살인율이 50% 높다고 했잖아요. 뉴욕이나 막 살인율이 많은 것 같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범죄율 많은 것 같고 하는데, 인구 비당의 살인율을 보면은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레드 스테이트의 반밖에 안 됩니다. 다른 블루 도시를 그럼 보면요. 필라델피아, 인디아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이런 데는 또 많아요. 레드 스테이트보다 2배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곳은 레드 스테이트보다 민주당이 높기도 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대도시가 민주당이 주도하던 공화당이 주도하던 살인율에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시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주를 보죠. 지도를 보면은 가장 살인율이 높은 주가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남부죠. 그리고 미시시피 오른쪽 옆에 있는 알라바마와 조금 서쪽으로 와서 뉴멕시코입니다. 더 살인율이 높은 곳은 루이지아나와 미시시피고 알라바마와 멕시코가 그 다음으로 살인율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알라바마와 뉴멕시코는 오히려 살인율이 조금 낮아요. 이 네 군데 가운데서는 민주당이 주지사입니다. 살인율이 더 높은 루이지아나와 미시시피주는 공화당이 주지사입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곳이 살인율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뉴욕타임스가 꼭 도시나 주로 볼 때 당파, 민주당이 범죄율이 더 높아라고 할 수 없다면 무엇이 이 범죄가 일어나는 깊은 원인인가? 몇 가지 답이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인구 밀집도 때문에 시골 지역이 범죄율이 낮다. 2020년부터는 미국 전체적으로 살인 사건이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팬데믹 때 이런 때. 그때는 시골에서도 조금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니까 시골도 다시 비슷한 패턴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율이라는 것은 빈곤, 인종, 이 도시에서의 폭력이 인종과 빈곤과 연관된다는 것은 미국의 역사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살인율? 총이죠. 총기 접근이 쉬운 주에서 살인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남부 총기 규제가 느슨한 루이지아나, 미시시피에서 살인율이 높은 겁니다. 이건 또 민주당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한 가지가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개인적인 여러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의 경제, 아니면 경제가 굉장히 나빠도 그 커뮤니티가 사회적으로 보조하는 서비스가 좋다면 또 범죄율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모든 측면이 다 개입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 사실만으로는 범죄의 원인이 이렇다 하고 판단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시키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당파적인 게 아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가야지 정치인들이 계속 민주당 여기가 범죄가 많아 뭐가 많아 해선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장 가까운 예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참이 아닌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민 발의안 47을 많이들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떼강도가 일어나니까. 떼강도 일어나는 게 민주당이 너무 이 범죄에 대한 것을 느슨하게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주민 발의안으로 그걸 막 또 민주당 정치인들도 주도하고 통과시켜서 $950 미만을 훔치면 이걸 중범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캘리포니아주이기 때문에 떼강도가 늘어나는 거야. 근데 그건 정말 사실과 많이 다른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그 기준이요, $950로 잡는 이 기준이 다른 주보다 오히려 더 빡빡한 겁니다. 터프한 겁니다. 대부분 캘리포니아주보다 훨씬 높습니다. $1,000 훨씬 넘어가는 주가 대부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가지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떼강도가 어디 들어가면은 몇천 달러짜리를 얼마나 많이 훔치는데 그게 $950에 안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럼 보석금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데이터상으로는 이렇게 떼강도를 저질러서
보석금 안 받고 풀려났다고 그 사람이 다시 떼강도를 저질렀다 하는 케이스도 없거든요. 이렇게 무슨 이 당이 좋다 저 당이 좋다가 아니라 문제의 파악을 다른 것으로 돌려서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더 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좀 근본적인 그 문제를 포괄적으로 보는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 기사는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아마 그런 것을 기자는 말하고 싶어서 심층 취재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자 이름은 좀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원래 이런 총체적인 것을 참 잘하는 분이에요. 이 저먼 로페즈라는 분이 쓰신 거고요. 사실은 저는 잠시 뒤에 지금 이미 노스캐롤라이나주로 가 있는 열대성 폭풍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것 같아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조금 더 먼저 듣고 싶으신 것들도 있잖아요. 1시간을 다 들으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30분만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할당받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조지아주의 케이스에 대해서 13개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전부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구구절절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뭐 다 들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지일관 나는 그 모든 그 지금 기소된 케이스에 대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그냥 그 정도만 하면은 될 것 같고요. 91개 혐의로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죠. 전부. 그리고 백악관도 의회를 향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하면서도 역풍 맞을 거야 하면서도 전담반은 꾸렸던데요.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뭐 중국이나 우크라이나에서 돈 벌 때 아버지가 부통령으로서 그 아들 돈벌이에 관여를 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돈까지 받았다.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경고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는 무시하고 아들 얘기는 그건 아들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화당 의회에서 이것을 이제 휴회 끝나고 와서 추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수 미디어가 워낙에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그 같은 추진은 의회의 공화당 내부에 분열을 줄 것이고 그게 공화당의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공화당 정치인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이거는 탄핵감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네브라스카의 던 베이컨이라든가 아니면 펜실베니아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또 뉴욕의 이 의원은 이해가 되네요. 마이클 로울러 이 의원은 그 뉴욕이니까 지역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지역에서 공화당으로서 그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힘들었을 테고 일하는 것도 지금 그 유권자들의 성향을 맞춰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하고 콜로라도주의 켄벅 공화당 의원도 탄핵 극장이다. 뭐 아무것도 내용도 없는 정치 극장이다. 티에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론조사 결과는 어느 여론조사 기구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해서 지금까지는 이게 탄핵감이 아니라는 쪽에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정치에서 아주 그 중요한 뉴스가 어제 오후에 5주일 만에 7월 26일 이후에 다시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하던 도중에 말문이 막혀버렸거든요. 말하다가 본인이 얘기하고 켄터키 주에서였어요. 어제 워싱턴이 아니라 지금 휴회 중이니까 켄터키 주에서 말하다가 뭐 2016년도에 뭐 출마에 관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말문이 막힌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5주일 만에 두 번째고 이분이 이제 81살이나 됐고 그리고 또 3월 달에도 호텔에서 넘어져서 뇌진탕도 일으켰고 골절상도 갈비뼈 당했고 그래서 4월 중순까지 의회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 장면을 보니까 보좌진들은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이
그 외부로서 공개적으로 2번인 것 같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나서 잠깐만 이제 기다리다가 나중에 몇 개 질문을 더 받아서 또 말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한 30초 정도는 말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말문이 그냥 막힌 겁니다. 입을 떼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기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보좌진이 질문을 하니까 가서 예, 다시 기자가 질문한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미치 매코넬 상원 그 원내 공화당 원내 대표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질문도 또 이 보좌진이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보좌진들이 크게 이것을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번 기자회견 전에는 닥터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 모습을 본 많은 그 전문의들이 물론 전문의들이 전부 진찰을 한 건 아니지만 저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뭐 뇌졸중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뭐 뇌와 연관된 특수한 병명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렇게 사이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대법원을 3명의 보수 그 대법관으로 트럼프 시대에 채울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한 일입니다. 상원이 인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전에 오바마 때는 누구를 집어넣으려고 해도 1년 넘게 자리를 비워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선거에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몇 개월밖에 떨어지지 않는 때도 착착착 해서 3명을 전부 보수 대법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치 매코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해낸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워낙에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노련하잖아요. 노련하게 언제 어디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확 먹잇감을 낚아채야지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적중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머리가 아파서 터질 지경이죠. 좀 바뀌었으면 좋겠겠죠.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그러나 그렇게 따지고 보면 민주당에는 90세인 다이언 파인스타인 법사위원회 소속의 연방 상원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고 그런데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의 하원 의원이 아무튼 특별해요. 이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상원 의원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저렇게 노화되는 건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건 무능력이랑 연관이 되는 거고 반드시 해결해야지 되는 거다. 공화당에서 이 말을 해주기를 원치 않겠죠. 그런데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공화당이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그럼 미치 매코넬만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다이언 파인스타인 90세에서 어떤 사람들은 90세인데도 일을 해요라고 하지만 그거는 1차적인 단세포적인 것이고 90세가 돼서 정신이 말짱하고 또 너무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오케이입니다. 예외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90세가 아니라 과거의 사람으로서 이미 90세가 된 분이잖아요. 그리고 많이 건강상 나빠서 몇 개월 동안 의회에 나오지 못하고 역시 이건 스텝이 연방 상원의원인지 연방 상원이 스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보좌진의 의지를 해야지 되는 물론 젊고 또 정신도 아주 건강하고 그런 젊은 그 연방 정치인들도 보좌진들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똑똑한 보좌진들에. 그러나 그 경우하고 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정신적인 판단력이나 신체적인 여러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사이에서 보좌진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80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77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정치인들이 나이가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조리 테일러 그린 같은 경우는 공화당 의원은 한 명만 얘기하고요. 미치 매코넬,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안 된다. 다이언 파인스타인 안 된다. 그리고 존 페르먼, 펜실베니아주의 공화당의 의석을 본인이 가지고 온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50대이죠. 50대인 것 같은데 50대 초반인 것 같은데
심장 질환이 있어서 여러 번 그 말도 더듬고 좀 아파서 쉬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별개인지 우울증도 앓고 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적이 될 만한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거나 병약한 사람을 미국에서도 너무 노쇠했다. 연방 정치인들이 연방 상원의원 뭐 60% 이상이 뭐 평균 나이가 연방 상원의원의 평균 나이가 68세 그리고 60% 이상이 훨씬 많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나왔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가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매년 2021년이면 대통령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재산을 엄청 부풀려서 보험회사 힘들게 하고 융자 그냥 쉽게 받아가고 했다 해서 지금 민사소송이 10월 달에 열리는데 뉴욕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검찰총장이 어제 61페이지짜리를 발표를 하면서 이건 재판도 필요 없는 거다. 이미 증거가 다 나와 있다. 그 레티샤 제임스 그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년 동안의 자산 재무표를 딱 그 보여주면서 매년 필요한 때는 자산을 17%에서 39%까지 부풀려서 실제 본인이 뭐 61억 달러라고 막 했을 때도 최고 22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은행과 보험회사를 속였다 하는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2억 5천만 달러짜리 민사 소송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아들들은 뉴욕에서 사업할 수 없다. 이걸 얻어내고 싶은 게 지금 뉴욕의 검찰총장이고요. 원래는 이방카 트럼프까지 거기에 겹쳤었는데 이방카 트럼프 케이스는 법원에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새벽까지 코멘트하는 거 못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런 일이 나오면 바로 코멘트를 해야지 되는데 그걸 코멘트를 하지 않고 뉴스 덮기 하는 거죠. 조지아주에서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 없다. 총무처 장관에게 처음엔 전화 안 걸었다고 했다가 전화 걸었지만 그 전화는 너무너무 정당한 것이었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었는지는 표를 뭐 거의 12만 표만 찾아내. 그러면 돼. 라고 얘기를 한 것이 대통령으로서 한 주의 총무처 장관, 공화당 같은 당에 압박을 넣은 것인지 아닌지는 배심원이 판단을 할 일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전례 없는 허리케인이다. 이렇게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서 불렸었던 이달리아가 어제 오후에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갔고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 이제 이미 어제부터 열대성 폭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피해가 작다고는 하지만 플로리다주에선 마을 전체가 어제 말씀드렸던 시다키라는 서쪽의 섬마을은 완전히 그 잠겨서 다리하고 육지를 다리 육지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다리들이 전부 물에 잠겨 버렸다고 하고 이제부터 이제 피해가 집계가 되겠죠. 조지아주를 먼저 갔었죠. 어제 그 조지아주에서도 누군가가 그 나무를 좀 치우려고 하다가 그 나무에 맞아서 숨진 분 계시고요. 플로리다주에서는 운전하다가 두 분이 날씨 관련해서 숨지셨고 그런데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주 그 위가 이제 버지니아주잖아요. 그 국경에 사우스 산티 강 리버 그리고 팜리코 엘버말 사운드 이 지역에 지금 열대성 폭풍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동쪽으로 가면서 움직임이 굉장히 느려서 토요일 내일 오후까지가 돼야지 완전히 그 오른쪽에 대서양 바다로 빠져나간다고 하거든요. 사우스캐롤라이나 하면 가장 유명한 지역이 찰스톤이죠. 찰스톤 완전히 방파제까지 막 물이 넘어오고 했었고요. 지금도 뭐 해일, 정전, 파도 그쪽이 쭉 그 바다니까 플로리다 쪽에서는 서쪽이고 나머지는 동쪽으로 가면 동쪽이니까 그쪽으로는 그랬고 어제 이제 슈퍼문이었기 때문에 슈퍼문이 뭐 중력 이런 것과 연관이 돼서 그 만조 같은 것을 더 높였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허리케인 예보 시스템도 좀 발전을 해야지 된다. 허리케인 예보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씨에 관한 예보 시스템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처음에는 뭐 플로리다주로 갈 때 저도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도를 해드렸었습니다. 뭐 허리케인은 아닐 것도 같아. 그러다가 허리케인 3이라고 하다가 허리케인 4일 수도 있다고 하다 허리케인 3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날씨가 극단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참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허리케인이 뭐 경로와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이제 그 시스템이 좀 발전이 돼야지 된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의 이제 기간 시설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은 그 팜 데절트 같은 데는 생전 홍수가 나지 않으니까 그 물을 빨아들이고 뭐 머금고 있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상하수도 시설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처럼 정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하와이도 그렇고 이번에 그 한 45만 명 정도가 어제까지는 일단 정전이었거든요. 조지아주 일부, 플로리다주, 뭐 캐롤라이나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다 미국의 기간 시설이죠. 앞으로는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하면은 정전이 흔해질 것을 각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 일시적인 중단은 좀 약간의 불편함이겠지만 그러나 또 일시적인 중단이라도 광범위한 사건일 수가 있고 이번에 플로리다주에서 마을이 다 물이 잠기고 한 것은 전력이 회복되려면 얼만큼이 걸릴지 모릅니다. 며칠이 걸릴지 몇 주일이 걸릴지 우리가 텍사스주 같은 데서 이미 그런 일들을 봤기 때문에 그럼 이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뭐 다른 데 가서 조금 머문다던가 친인척 집에 가 있는다던가 이럴 수가 있는데 익스큐즈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몸도 움직이기 힘들고 의료 장비를 쓰시는 분들 그리고 그 건강이 극한 추위라든가 아니면 극한 더위를 견디면은 안 되는 그런 건강 상태이신 분들께는 너무 이게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치명적인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평균 어떠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2021년도에 7.3시간 정전됐답니다. 조금씩 다 합해보면요. 평균입니다. 2020년에 8.2시간 정전보다는 1년 뒤 7.3시간이니까 조금 나아졌죠. 그런데 그것도 2013년에 비해서는 2배가 길어진 거랍니다.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루이지아나 같은 데는요. 2021년 한 해 동안 이건 굉장히 많은 건데요. 80.2시간 정전을 주민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레곤주도 만만치 않네요. 24.8시간. 텍사스 뭐 이해가 됩니다. 19.6시간. 워싱턴 DC는 그에 비해서 0.9시간 가장 낮은 것 같아요. 델라웨어 1.1, 플로리다 1.4시간.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간 산업 자체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고 부자들은 좀 나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어떤 집주인은 뭐 전체를 막 배터리로 한다던가 태양광 발전기로 뭔가를 한다던가 백업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요즘 많잖아요. 비상사태에. 그런가 하면 전기자동차도 살 때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어떤 분들에게는 해당되겠네요. 전기자동차 가운데서 포드 F150 그 경트럭이네요. 이 자동차에서 포드 F150를 이 배터리를 집으로 가서 차징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를 만들기도 해요. 이것도 다 보면 커뮤니티도 부자인 경우, 개인도 부자인 경우 많이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이런 뉴스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저는 아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그냥 복잡한 것 아니잖아요. 미국이 이제 많은 기간 산업이 노후화돼서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처럼 뭐가 빨리빨리 기후변화로 바뀌는 이런 시대에는 고쳐야지 되는구나. 그래서 기간 산업 다시 보수를 하는 것이 뭐 하고는 있답니다. On the way. 그런데 항상 이런 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연방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백악관도 중요하고 연방 의회도 중요하고 2021년도에 기간 산업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초당적으로 130억 달러. 이거는 이제 전기에 관련된 것을 연방 차원에서 현대화하죠. 거기서 이제 주정부에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정부에서도 똑똑한 사람을 정치인으로 뽑아야지 딱 보고 있다가 제대로 공략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로컬이 편리하게 살아가는 게 되죠. 그리고 2022년도에 인플레이션 삭감법도 2,500억 달러인데 이거 온실가스 줄이기잖아요. 에너지 기간 산업 다 이게 이제 통하는 그런 일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몇 년 동안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제 폭풍 이달리아처럼 이렇게 대규모 정전이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알고라도 있어야죠. 우리가.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시간을 보고 말의 속도를 조절을 하고요. 자, 오늘 미국에서 한국의 야당 대표까지 보도하진 않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정책에 맞서서 단식 투쟁하는 거 시작했다고 하죠. 미국에서도 보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죠. 경제 관리하는 것, 그리고 뭐 언론 자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안 지는 것,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오염수 내지 오염수 처리수 방류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보통 이제 야당에서 단식, 한국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건 뭐 흔한 일인데 당 대표가 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을 지원하는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로이터는 한국은 일본의 조치를 지지하지도 동의하지도 않는다는 입장,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 중국은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 34%, 이게 이제 외교정책, 오염수 이런 문제 때문에 내려갔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또 방사능 이 처리수 방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문제가 있다. 대북 불법 자금 송금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고, 이재명 대표는 허구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여기까지 미국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